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살아난다. 상식처럼 들리죠. 하지만 어떤 구간에 들어서면 싸진 돈이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케인즈는 이 순간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개념을 완전 정복하고 한국의 현실에 바로 쓰는 방법까지 끝내봅니다. 정의는 간단합니다. 유동성 함정은 금리를 내려도 돈이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계는 불안해서 현금을 쥐고, 은행은 여유자금, 초과 지급 준비율을 쌓아두고, 기업은 투자 결정을 미룹니다. 핵심은 가격 금리이 아니라 기대와 신뢰입니다. 지금 쓰기엔 불안하다는 심리가 경제를 멈춥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질 때는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부채 디플레이션. 가계나 기업이 빚을 갚기 위해 소비와 투자를 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출을 줄이면 상대방은 그만큼 매출이 줄고, 그 매출이 줄면 그 사람의 소득이 줄죠. 이게 다시 돌아와 경제 전체의 소득 축소로 이어집니다. 결국 빚의 절대 금액은 같아도 갚을 능력 소득이 줄어드니 부채 부담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둘째, 심리 악화.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하게 느낍니다. 물가가 더 떨어질지도 몰라, 집값이 더 빠질지도 몰라, 경기가 더 나빠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고 현금을 쥐게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투자해봤자 회수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뒤로 미룹니다. 결국 돈이 돌지 않고 경제는 숨을 멎습니다. 셋째, 신용 경색. 은행 입장에선 혹시 대출이 부실로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는 리스크 관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곧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출을 줄이며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은행이 보수적으로 변하면 돈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은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경제의 혈류, 즉 자금의 흐름이 막힙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리를 내려도 돈이 빠르게 돌지 않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화폐의 유통속도, velocity of money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돈은 돌지 않고 통장 안에 고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의 본질이에요. 돈은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Center title animates, icons fade in lower right. 한국은 유동성 함정에 특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GDP의 100%를 넘습니다. 즉,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소득만큼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빚이 많으면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그 영향이 즉시 가계의 현금 흐름에 반영됩니다. 이자만 조금 올라가도 가계 지출 여력이 바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의 대출이 변동금리입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월 상환액이 즉시 늘어나죠. 문제는 금리가 내려가도 그 여유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며 여유 자금을 소비 대신 빚 상환에 써버립니다. 한국 가계의 자산 중 약 80%가 부동산, 특히 주택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종이상으론 부자지만 당장 쓸 현금은 부족한 구조예요. 즉, 자산은 있지만 유동성은 없는 상태죠. 이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 지출을 늘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갱신이란 대출 만기나 금리 조건을 재조정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한국에선 이 시점이 일정 기간마다 몰려 있어 금리 인상기엔 수많은 가계가 동시에 월상환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지출을 줄이자고 하죠. 그런데 모든 가계가 동시에 절약하면 전체 소비가 급감하면서 경제 전체가 더 빠르게 식는 절약의 역설 (paradox of thrift)이 나타납니다. 정부나 금융당국은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변동금리 완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합니다. 즉, 정부의 지시 아래 은행이 일시적으로 상환 일정을 늦추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조치죠. 하지만 이건 일종의 시간 벌기입니다. 지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미래의 더 긴 상환 기간과 이자 부담이 남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체력, 즉 가계와 국가의 장기적 지불 능력, financial resilience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금리를 내리더라도 빚에 묶인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자산은 움직이지 않으며 돈은 다시 통장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유동성 함정의 현실입니다. 월 상환액이 35% 늘어납니다. 가족회의 결과 외식 여행 감축, 방 하나를 월세로 전환, 자동차 교체 보류. 가게는 살아남지만 지역 상권은 더 냉각됩니다. 개인에겐 최선, 전체엔 위축계 전형. 매출이 둔화되자 설비 투자와 채용을 뒤로 미룹니다. 은행은 만기 연장으로 도와주지만 이자 비용은 남아요. 고용 둔화, 가계 소득 둔화, 소비 추가 둔화. 이제 개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5가지 현실적인 대처법입니다. 갱신이란 쉽게 말해 대출 이자나 금리 조건을 다시 정하는 시기예요. 한국에선 대부분 1년 3년마다 이 시기가 돌아오죠. 그때 갑자기 이자가 오르면 월 상환액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금리가 4%라면 6%가 돼도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가정하고 가계부를 돌려보는 게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즉,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가를 계산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세요. 이걸 생활비 버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비상시 버티는 쿠션 자금이에요. 지금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바로 오르죠.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바뀌어도 상환액이 일정합니다.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고정금리로 바꿔서 이자 폭탄의 불확실성을 줄이세요. 이렇게 하면 내 월급과 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금리나 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지출 다이어트입니다. 안 써도 되는 구독 서비스, OTT, 자동 결제 항목들을 줄이고 대신 수입 쪽에서도 보조 흐름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 한 칸을 월세로 내놓거나 작은 부업이나 재능 공유 플랫폼으로 월 20만 원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핵심은 돈에 들어오는 길을 한 줄이라도 더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순서를 헷갈립니다. 투자 사다리는 쉽게 말해 돈을 불리는 단계표예요. 1단계는 비상금, 언제든 바로 꺼낼 수 있는 예금 통장. 2단계는 안정형 투자, 예를 들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나 T빌, 단기채 같은 안전자산. 3단계는 성장형 투자, 예를 들어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 상장지수 펀드. 여기서 DCA란 자동으로 매달 조금씩 사는 방식, 적립식 투자이에요. 이렇게 순서를 지키면 경기 흔들림에도 덜 휘둘립니다. FOMO는 Fear of Missing Out, 즉 남들은 다 돈 버는데 나만 빠질까봐 불안한 심리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경기 좋아지겠지 하고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부동산 주식에 뛰어들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금 흐름이 안정되지 않았다면 그건 불안한 기초 위에 세운 투자예요. 금리가 내려도 당신의 월 상환액이 줄지 않았다면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최악의 상황도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하고, 둘째, 빚은 고정으로 바꾸며, 셋째, 새 수입줄을 하나 더 만들고, 넷째, 투자 순서를 정하고,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 것. 이 5가지만 해도 금리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재정 체력이 만들어집니다. 금리보다 중요한 건 현금의 흐름입니다. 경제는 모르더라도 당신의 재정 리듬은 지켜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돈을 더 풀거나 빚을 더 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시 믿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즉 신뢰와 현금 흐름의 안정을 설계하는 겁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4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해야 할 건 무조건적인 돈 뿌리기가 아니라 정확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막혀서 숨이 막힌 영세 자영업자나 금리 급등으로 버거운 취약 가게에게
한시적으로 이자 보조나 유예 프로그램을 주는 거죠. 이런 핀셋형 지원은 효율적으로 돈을 쓰면서 경기 회복 속도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돈줄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를 옮기는 과정이 막히면 소비도, 투자도, 일자리도 멈춰버립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이동성을 되살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교통이 편한 지역에 주택 공급을 빠르게 허가하고 거래 시 붙는 세금이나 규제를 줄여서 거래를 더 쉽게 만드는 것. 이렇게 해야 돈이 한 곳에만 갇히지 않고 경제 전체로 흐릅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의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가 바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대출 갱신 시점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한 시점에 동시에 갱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일정을 나눠 관리하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자리 잡으면 가계의 현금 흐름이 한결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성장 기반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신생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면 돈을 더 빌려 쓰지 않아도 경제가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산성 중심의 성장 전략이에요.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일관되고 신뢰감 있게 보이면 시장도 안심하게 됩니다. 그 순간 투자자들은 위험을 덜 느끼고 장기 금리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게 바로 신뢰가 만드는 경제의 선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을 바탕으로 2026년쯤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세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경제가 붕괴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대신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정상화되는 흐름이에요. 물가와 임금이 조금씩 오르고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늘리면서 빚의 무게가 천천히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은 조금씩 늘고 물가는 완만히 오르면서 예전보다 돈이 조금씩 더 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이 부채를 녹인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금융 안정화, 기업 투자 환경 개선 같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사람들의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곧 신뢰가 회복된 경제예요. 기업은 투자를 다시 시작하고 가게는 소비를 늘리고 경제의 엔진이 다시 도는 겁니다. 반대로 대출 갱신이 몰린 시점에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많은 가게가 상환 부담을 한꺼번에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고용이 줄면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경기가 다시 식는 느린 조정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 경제는 이런 상황을 방어할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어떻게 조정하고 소비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 소득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계는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며 정부는 정책의 신뢰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체크리스트 하나씩만 실천해도 당신의 재정 리듬은 훨씬 강해질 겁니다. Stay sharp, stay invested.